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들으실 만한가요? 오프라인 강의라면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다양한 사례도 들어가면서 진행할 텐데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두 번의 강의에서 경찰윤리 과목 수업을 위해 수업 목적과 이론 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업하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윤리의식과 경찰인의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서 나름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앞으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도구로서 케니 윌버의 4분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성과 윤리 문제라는 주제로 인간 및 인간 본성에 대한 정의 그리고 윤리 도덕에 대해 알아보고 경찰 윤리 및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저는 철학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론과 인식론, 가치론이었죠. 이와 관련하여 도덕적 가치관의 토대가 되는 핵심 질문 세 가지를 먼저 알아봅니다. 이러한 질문은 여러분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의 토대가 되면서 도덕적 행동이 동기화를 촉진하고 자기 수양의 준거가 됩니다. 첫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존재 영역으로서 대상을 말할 때는 존재론의 영역이고 주체를 말할 때는 인식론의 영역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자아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입니다. 이는 가치 영역으로서 가치론 중 윤리 목적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목적이나 가치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가치론 중 윤리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도덕적 행동 지침과 판단의 근거를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 질문의 구체적인 세부 질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참다운 의미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묻고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철학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성과 감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 강의 후반부의 인간 본성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의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흔히 정치적 신념으로 구분하는 진보와 보수도 이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들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독립된 개체이면서 다른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사회, 국가, 세계에서는 구성원,
국민, 세계인으로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가 가진 인성 강점은 무엇인가? 가장 쉽게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윌버의 통합 지도에 따르면 발달 라인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내 삶이 머물러야 할 최선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세웁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삶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목적이 있는가이겠죠. 다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앞서 저는 인생이란 해야 할 일이 있는 즐거운 여행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목표는 학교를 원하는 목표에 따라 졸업하는 것입니다. 졸업한 다음에는 또 다른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들의 궁극적 지향점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행복이란 무엇인가? 앞서 저는 행복이란 아이스크림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다음, 정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정의롭습니까?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윌버의 4분면을 설명하면서 444분면에 사회 정의를 두었습니다. 나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정의로 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강의 중반부에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내 행동에 대한 도덕적 목적과 과정, 수단의 선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 철학에서는 그 문제를 마음, 의식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행동의 전제는 선택이라 말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선택이 마음의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서양의 칸트와 동양의 주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해지기도 하고 욕망에 물들기도 합니다. 마음의 문제는 나중에 의식의 문제로 흐름이 변하게 됩니다. 다음, 도덕적 책임과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도덕이론, 즉 의무론과 목적론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 사회에서 타인 존중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율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게 되지요. 그럴 경우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와 같은 동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평화적인 갈등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각자가 목적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늘상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오프닝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다양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철학적 용어로는 성찰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윤리와 도덕에 대해 알아볼까요? 윤리와 도덕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각각 윤리는 헬라어로 에토스, 도덕은 라틴어로 모레스라고 하며 원뜻은 체류지, 거주 장소를 뜻하다가 점차 그 지역의 풍습과 관습을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한자어로 윤리는 무리 중에 지켜야 할 하늘의 이치를 뜻하고 도덕은 하늘의 이치인 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도는 동양사상에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덕은 도의 구체적 표현이고 덕죽의 으뜸은 인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구별은 두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임은 교수는 윤리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사회적 규범에 가깝고 도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말하는 개인적 규범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 윤리와 도덕의 규범은 윤리는 도덕의 윤리적 근거를 찾는 철학적 탐구, 즉 이론적 측면을 말하고 도덕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표준, 규칙 등 실천적 측면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둘 사이를 비교하라고 하면 윤리가 도덕보다는 더 포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윤리는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말합니다. 이를 개인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윤리는 개인적인 윤리부터 가족윤리, 직장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까지 다양한 윤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윤리는 내면의 도덕성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욕구 활동, 가치 갈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윤리는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내면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회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회윤리의 시작은 가족윤리입니다. 대표적인 1차 집단으로서의 가족은 가정을 통해서 그 사회에 녹아들어 있는 문화와 전통을 자연스럽게 체화합니다. 즉, 사회와 가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정은 인간의 사회와 가정의 좋은 훈련의 장이 됩니다. 우리는 전통 문화로서 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윤리의 두 번째 집단은 인위적으로 조직된 직장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윤리로 계약과 규칙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윤리를 배웁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족과 이웃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회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윤리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윤리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현지 교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에 처해질 때 국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켄 윌버의 4분면을 활용한 윤리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사분면은 개인윤리 영역입니다. 개인의 도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마음과 의식을 통해서 도덕적 의사결정, 실천 의지를 높이게 됩니다. 즉 개인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2, 4분면은 가족윤리와 직장윤리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은 외면으로 표출됨으로써 남에게 평가받기 때문에 개인의 외면적 행태에 관한 영역인 2, 4분면이 윤리의식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윤리의 시작은 부모, 자녀 간의 효에서 시작하고 가족 간의 효로 확대됩니다. 모든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장윤리는 공무원이란 측면에서 보면 공직윤리이고 경찰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면 경찰윤리가 될 것입니다. 3, 4분면은 사회의 구조나 제도가 갖는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니부어는 개인윤리와 대비해서 사회윤리라 이름지었습니다. 니부어에 따르면 도덕적 인간도 비도덕적 사회에서는 윤리의식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윤리의식이 뚜렷한 공무원이 집단의식에 매몰되며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4, 4분면은 개인윤리의 환경적 요소인 사회체제를 운영하는 국가윤리 영역에 해당됩니다. 국가의 의미를 깨닫고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자세한 내용은 추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켄 윌버의 4분면을 활용하여 윤리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윤리의 기능은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의 품성을 형성하고 행위의 외적 증거를 제공하며 사회 문화를 형성하고 인간의 삶의 환경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각각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도덕성, 윤리성을 함양한 후에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 즉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오륜을 통해 사회 윤리의식을 계승 유지함으로써 사회 문화를 형성하고 사회적 체계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리의식이 떨어진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은 사회윤리와 개인윤리가 괴리되는 현상으로 윌버의 관점에서 보면 4분면이 각각 따로 노는 현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윤리의 아노미 상태입니다. 이번 N번방 공범자로 18살 청소년이 구속되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던 학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직 윤리의식, 도덕성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리의식의 혼동 상태에서 재미와 경제적 이득 등에 빠져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외적 윤리에 대한 개인의 무지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으면 얼마만큼의 벌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통념에 얼마나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곡된 윤리를 개인이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신천지 교회처럼 잘못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를 받게 되는 청년들이 사이비 종교에 입문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이 사회적 윤리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외적 윤리 자체가 자신의 인간성 발현에 억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 또 자기의 이념이나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 자기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 거부를 하고 감옥에 간다든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N번방 피해자들의 신상을 빼돌린 공무원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의식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직장윤리이면서
공직윤리이기도 한 경찰윤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찰윤리는 경찰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을 말하며 조철옥 교수에 따르면 경찰인으로서 공사 생활에서 선과 옳음, 정의의 차원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행위 규범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윤리 교육은 위에서 설명한 사회적 외적 윤리와 개인적 윤리의 불일치를 극복함으로써 경찰인 행위 규범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람직한 윤리 상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용 또는 거부되기도 하므로 이 양자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찰 윤리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 윤리의 필요성을 클라이니히의 구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니히는 경찰 윤리의 필요성을 주로 경찰 업무의 특수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공권력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들, 즉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개입해야 하는 일들,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판단과 그 판단의 재량 여부 등이 그것입니다. 또 다른 필요성은 경찰 조직의 특수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은 군대 조직과 유사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 옆에 다가서 있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이 부여된 공식적인 조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배타적인 내부 집단의 폐쇄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윤리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인 업무는 복잡하고 즉시적이며 중요한 의사결정 판단을 요하는데요. 경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준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윌버의 사분면을 활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인은 업무를 처리할 때 먼저 내적인 윤리의식에 따릅니다. 때문에 개인의 품성, 도덕성, 윤리의식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는 윌버의 1사분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헌법에 근거된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적 가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본 가치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윌버의 4사분면에 해당됩니다. 또한 시민의 바람과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윤리의식과 대민 서비스 문화가 형성되며 이는 윌버의 3, 4분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근거하되 경찰인은 직무수행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인 것입니다. 이는 경찰 공무원이 행하는 행위의 외적 준거를 제공하며 윌버의 2, 4분면에 해당됩니다. 결국 윌버의 표현대로 통합 비즈니스나 통합 의료처럼 경찰 행위도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윤리 교육의 필요성과 의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찰 윤리 교육의 접근 방법은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거시적인 접근은 사회 제도적 구조에 대한 처방과 평가, 경찰 조직 문화의 개선, 사회인식 제고 등과 관련된 내용이며 미시적 접근은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방법으로 개인 행동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봉사정신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은 학제적 접근으로 사회과학을 기본으로 법학, 철학, 교육과학 등 인접 학문과의 상호 관련성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수업도 철학적 사상을 배경으로 각 학자의 견해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 본성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켄 윌버의 통합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경찰 윤리에 대한 통합적 학제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 윤리의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윌버의 4분면을 활용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분면의 접근은 개인의 품성 교육 등 미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도덕성, 윤리성을 함양하는 것과 개인의 일탈에 대한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2. 3분면의 접근은 기존의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경찰 정신 교육, 경찰의 사명과 임무, 봉사 정신에 대한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3. 4분면은 조직문화 개선 등 거시적 접근 방법으로 경찰 보수 인상, 조직문화의 개선, 대민 서비스 문화 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4. 4분면은 사회적 제도 개선 등 거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경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와 경찰 시스템 정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윤리의식의 근간이 되는 인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소주제는 동서양의 인간 이해입니다. 동서양의 관점의 차이는 존재의 이해의 다름에서 옵니다. 즉 서양인의 방법이 객관적, 논리적, 분석적인 데 반하여 동양인의 방법이 주관적, 직관적, 종합적이라는 것입니다. 서양인은 존재를 객체화시켜 외면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반면 동양인은 주체와 객체가 다같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 자연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양은 존재를 외면으로부터 이해하려는 데 반하여 동양은 존재를 내면으로부터 이해하려 합니다. 이를 총신대 정교훈 교수 설명을 빌리면 동서양은 표와 같이 사유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서양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개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 시 명사를 주로 사용하며 동양은 상대중심적 사고로 관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 시 동사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존재 양식으로 보면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처럼 개체야말로 진정한 실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싹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로 봅니다.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우주이고 인간은 세상과 교감하는 소우주인 셈입니다. 때문에 조화를 중시합니다.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권 국가가 돋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동양의 공동체 정신이 있다고도 합니다. 동서양 사유의 차이는 키워드를 통해 구분하면 표와 같습니다. 서양은 인간을 완성체로 보기 때문에 안전적 실체와 일관성을 강조하고 개체성을 강조함에 따라 자유, 자율성, 독특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 주체이므로 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간주합니다. 동양은 인간을 가능성이 있는 과정적 존재로 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각자 인간이 소우주이므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조화로움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하고 자기 억제를 통해서 도덕성을 찾는 주체로서 인간을 말합니다. 내면의 완성을 통해 이를 타인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유교 철학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과 관련하여 동서양 주요 철학자가 주장한 가치는 표와 같습니다. 동서양 많은 철학자가 주장한 바는 방대하므로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추후 설명하는 동서양 철학사상 경우도 모든 것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그냥 흐름을 안다 정도의 느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8명의 철학자의 경우도 흐름으로 파악하도록 정리해 드릴 테니 그 느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적 의문으로 먼저 언급했듯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칸트에 이르러 그 의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귀결되었습니다.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흐름이 바뀐 거죠. 철학적 주요 논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와 인간은 이성적이냐 감정에 좌우되느냐의 등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국가 성립에 대한 근거가 나오고 합리론과 경험론이란 철학의 두 사조가 나옵니다. 철학적 사고는 기존의 학설을 근거로 진화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과거 철학자의 학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혼설이 제기되었고 이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마음으로 또 의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동양에서도 하늘이 준 본성을 성으로 보고 덕, 즉 인의예지로 그 다음에 또한 본연지성, 도심 등 마음의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인성 가치는 서양에서 진리, 탁월성의 덕, 사랑, 이성, 자유의지로 강조되었으며 동양에서는 인사랑, 인과 의, 하늘의 이치,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리가 주장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인성가치 추구에서 서양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반면 동양에서는 하늘의 본성을 강조하면서 마음으로 욕구를 조절할 것으로 보아 소극적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칸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철학적 물음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결국 무엇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이후 인간은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며 그 과정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진화로부터 살아남은 인간은 획득한 권위를 지닌 존재이기에 그 자신의 원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하나의 개인으로 전적으로 홀로 된 개체입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타인과 함께가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끊임없이 정서를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크를 타인과 공유하는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80살까지도 성장한다고 합니다. 뇌 형성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16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인간은 뇌 속에서 다량의 뉴런 생산과 시냅스 생성을 계속하여 자신의 세계 및 타인의 세계가 되는 이 세계를 구축합니다. 즉 인간은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 오랜 기간 보호를 받고 또다시 오랜 기간 존재 형성의 과정을 거치며 죽는 날까지 스스로를 단련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영혼의 순수성을 갖는 신과 대면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그 가치를 또한 지닙니다. 이를 윌버는 종교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최고 의식 상태나 자각 상태를 가리키면서 영적 깨달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8명의 동서양 철학자들의 인간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은 이성으로 선이데아, 진리를 인식하는 존재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이성론은 데카르트를 거쳐 칸트에 전해졌으며 합리론의 근본 사상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은 신으로부터 분유받은 존재라고 하여 이성을 강조했지만 그 이성은 신의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자연적 인과 법칙과 절대적 자유 법칙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의지를 통해서 마음의 경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맹자는 인간을 선한 본성, 즉 인의 예지를 가진 존재로 보며 주자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칸트와 유사하게 마음으로 욕구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퇴계 또한 이로써 인간 본성을 보고 있고요. 마음을 경으로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간의 본질에 대한 흐름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을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이 영혼은 푸시케라고 부르며 서양에서는 생명, 우주의 영혼으로, 동양에서는 영묘한 마음, 의식,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근대에 들어 영혼은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은 양심에 따라 이성을 조율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동양에서 마음은 이성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단, 질정론이 주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도덕적 방식을 추구하는 원리로서 간주됩니다. 이어서 마음 문제는 의식 문제로 변화했습니다. 의식에 대하여 아퀴나스는 인간의 본질적인 경향을 넘어서는 지향성이라 했고, 호킨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택의 문제를 처리하는 기능으로서의 의식을 주장했으며, 피터 러셀은 인간의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활동 결과로서 의식은 공간, 시간, 물질에 이어 물리학의 네 번째 중요 요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의식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기능적 측면에서의 인간 특성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간의 특성 중 크게 언급되는 것은 이성적 존재, 사회적 존재, 문화적 존재, 도구적 존재, 유희적 존재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학자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성은 외부 세계와 자신에 대해 깨닫고 사색하는 능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합리적 사고를 낳았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죠. 포트만은 인간은 문화를 가리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는 사회의 언어, 습관, 사고방식, 도덕, 예술 등의 복합체로 보았습니다. 플랭클린은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구는 유형적 도구뿐만이 아니고 정신문화 등 유형의 도구까지 망라합니다. 호이징가는 인간은 유해의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공부도 놀이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다가섰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수업은 양이 좀 많았죠. 도덕적 가치관의 토대가는 질문들과 윤리, 도덕 문제, 경찰 윤리 교육의 필요성, 동서양의 인간 및 본성 이해,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경찰 윤리 수업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4강, 5강에서는 동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스크린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